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대리 시험과 그 처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뭐 간간히 각종 시험에서 대리 시험의 사례가 적발돼서 문제가 되는 적이 있죠. 뭐 가까이는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이라든가 그런 자격 면허 시험을 포함해서 크게는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가 그런 이제 중요한 시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이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뭐 요즘은 뭐 많이 줄어든 편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히 뭐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전에 그 한참 막 대학 입시가 극성일 때는 이제 그런 농담들 많이 했었죠.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반씩 공부해서 서로 이제 대리 시험을 쳐주면 둘 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냐,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아무튼 대리 시험의 이제 유혹은 상당히 이제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모두 뭐 아주 성적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결과 지상주의 그런 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행 법령에도 대리 시험은 엄연하게 처벌 규정이 있고요.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137조의 2항에 이 조항이 있는데요. 시험에 있어서 대리 시험을 의뢰한 자, 즉 부탁한 자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시험을 실제로 응시한 자, 대리 시험을 친 자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자보다 대리한 자의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의뢰한 자가 취하니까 합격은 그 의뢰한 자 이름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뢰한 자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법학계의 이제 의견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실제로 시험을 치름으로써 어떤 공정한 시험 제도를 훼손하는 그런 직접적인 행위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무겁게 본 결과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위자니까 대리시험을 친 사람이 이 대리시험을 부탁한 사람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뭐 다양한 형태의 대리시험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사례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지금과 같을지. 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지, 또 지금과 같은 논리로 되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과 시험 중에 대리 시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조 44년 1768년 9월 6일자 승정원 일기에 실린 그 내용입니다. 이 무과 시험에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무기의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활쏘기입니다. 활쏘기는 좀 화살의 종류에 따라서 또 시험 종목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 부정 시험을 나타내는 용어 자체가 이제 활쏘기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활쏘기에 관련된 용어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이제 이 과거 부정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 부정을 대사, 차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사는 이제 대신할 대자에 쏠 사자. 그러니까 대리 응시자죠. 대신 화를 쏜 사람, 의뢰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차는 이제 빌릴 차, 쏠사, 쏠 사람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자와 응시자를 차사와 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사자, 대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역시 조선시대 때도 이제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조가 이제 이러한 판단을 내립니다. 대사, 차사 이렇게 부정행위를 통틀어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본을 바로잡아야 된다. 원인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 즉 대신 활을 쏘는 사람, 즉 직접 응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차사하는 사람이, 즉 그 의뢰하는 사람이 억만금이 있더라도 대신 쏠 사람을 못 찾을 거 아니냐. 부정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근본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바로 대사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면 된다. 라는 논리예요. 그 대신 활을 쏘는 사람이 없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처벌 규정을 대신 활을 쏘는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의뢰한 사람보다 대신 쏜 사람에게 그 형률을 2등급을 더해서 형률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뭐 정배를 가더라도 귀양을 가더라도 더 2등급 더 그 험한 곳으로 보낸다든가 무슨 이제 그 장을 맞더라도 2등급을 더 맞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수요 공급의 논리 같기도 하죠. 그래서 공급이 없으면 수요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있으니까 수요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 뭐 경제학적으로는 그게 뭐 어디가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또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주의 논리 자체는 언뜻 보면 수요 공급의 논리로 해서 수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을 차단하면 수요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논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좀 궁색하고 좀 부족한 논리 같아요. 그런데 영조가 그 대신 활 쏜 사람을 엄하게 처벌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요 공급의 차원에서 억누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를 하고요. 그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왕조의 성격을 또 특징 짓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시자는 이 시험 과정에서, 응시 과정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도록 돼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대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집안의 누구다라는 걸 이제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당연히 대신 대사자, 즉 대신 활을 쏘는 사람은 입장에서 그 차사자, 즉 자기한테 의뢰한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대겠죠. 왜냐면 그 사람 이름으로 응시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부탁을 받고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거짓으로 대는 겁니다. 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대는 겁니다. 영조는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즉 남의 부탁을 받고 자기 할아비와 아비의 이름을 바꾸는 자는 사람의 축에 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느냐. 아주 불효막심한 것이죠. 조선시대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큰 인륜을 어긴 그런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뢰한 사람은 본인의 뭐 부나 부친이나 조부의 이름을 본인이 뭐 거짓으로 된 건 아니죠. 거꾸로 자기의 이름을 남에게 대게 한 적은 있지만, 뭐 본인이 이렇게 실행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효의 논리, 강상윤리의 논리에서는 뭐 환부역조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비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바꾼다. 아비와 할아비의 이름을 바꾼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남의 할아버지 아비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으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엄청난 불효이자 불충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대리응시자와 의뢰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실제 응시자를 의뢰자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지만 그렇게 처벌하는 논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현대에는 그 어떤 그런 시험 시스템을 방해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실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응시자의 죄를 더 크게 묻는다면 과거에는 응시 과정에서 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인 것처럼 되는 그러한 것이 더욱더 아주 괘씸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응시자가 의뢰자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리응시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조선시대와 지금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